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전주시편, 우리 고향 전주시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 중인 경매물건 브리핑 5편 전주시편입니다. 제가 이제 전주시 물건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1시간 정도 걸쳐서 훑어보니까 전주시가 양반의 도시라 그런가 몰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특히 진짜로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고요. 본 바로는 몇 가지 그런데 공부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공부할 게 있고, 저는 오늘도 이제 어떤 분이 기억학원에 다니는 특수물건반이래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좀 샀으면 어떻겠냐, 특수물건반을 한 1년 다녔나 보더라고요. 근데 특수물건반에서 뭐 하셨어요? 했더니 공동투자했어요. 여러분 진짜 선수 되고 싶으시면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교재 사신 분들 있죠. 이제 교재 판매는 안 하지만 교재 가지고 진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블루오션 교재에는 해결 못할 일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4편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다 해결됩니다. 오늘 전주시편, 확실히 전주에 사신 분들이 호남의 도시 양반인 것 같아요. 특별한 어려움 복잡하고 그런 물건은 없어요. 복잡한 거 싫어하시나 봐요. 저도 역시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근데 복잡한 것은 해결해야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 교재를 보면 오늘 전주시편이죠. 581강이구나, 오늘이. 581강.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물건 강의는, 이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요. 초보자를 위한 강의는 아니고요. 과소토지라든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시세는 각자 조사하십시오. 저보고 시세 가봤냐, 그럼 지가 가보던가. 그죠? 지가 가보면 되잖아. 왜 나보고 가보래. 그런 미친놈도 있어요. 출고 전략도 반드시 3가지 정도 안으로 스스로 설정하세요. 한두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출고 전략 나와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팔 것인가,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출고 전략은 반드시 마련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평택시 예를 들면서 고속도로 출구에 이렇게 사거리에 있는 이 코너단인데, 그죠? 출구 전략을 만들지 못해서 다시 또 경매로 나오는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 강의는 공법상, 민법상 규제 유지로 물건을 둘러볼 겁니다. 그죠? 권리 분석도 물론 기본적으로 해요. 어려운 것들은 제가 해드립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1층 외에는 브리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런 조건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각 시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또 공개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차지권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차지권 말씀드렸죠. 평택시 거. 차지권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물론 요 차지권에 대해서 제가 기본 강의는, 그죠? 제 기본 교재에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했어요. 그렇지만 어제 강의에서 제가 한 발 더 나가서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 기본 교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신 분들 꼭 같이 공부하세요.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제 더 심화 과정은 제가 이제 요 강의 끝나면 요 강의들이 이제 한 10개나 할라나,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할지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한두 개 더 해보겠습니다. 한두 개 시를. 그래서 이제 이 차지권에 대해서 제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제는요. 자, 그럼 물건을 바로바로 볼게요. 이제 오늘은 짧게 할게요. 전주 지역은 특별히 어려운 물건이 없어요. 어려운 물건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가십시오. 굳이 시세에 맞춰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근린상가예요. 근린상가인데, 물건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중에는 1층짜리도 있고, 아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층이고, 나머지가 이제 2층 그럴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죠? 1층이니까 1층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분명히 여기 이제 신도시거든요. 혁신도시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주 혁신도시. 혁신도시니까 특히 신도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매물건이 많이 나와요. 한번 신도시가 정착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특히나 신도시가 생긴다고 해서 상가를 낼름 분양받는다거나 그러면 잘못하면 정말 코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1층 아닌 그 이상의 층에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는요. 저는 제가 중개업도 해봤잖아요. 매매도 힘들고 임대도 힘들어요. 한번 공실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물론 상권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 2층까지도 어느 정도 임대는 잘 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주점이라든가 호프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시흥시 같은 저희 이제 중심 상업지역 있잖아요. 특히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 저희 그런 데는 뭐 임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1, 2층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더 이상 올라가 버리면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신도시 상가를 분양받을 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 단적인 예로 어떤 분이 있냐면, 이게 이제 신도시 거북섬이라는데요. 이게 거북섬이라는데 어떤 상가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상가들이 많은데 이게 회센터예요. 회센터로 분양하는데, 여기 회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칸막이가 쳐 있지 않잖아요. 칸막이가 쳐 있지 않죠. 그런데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당해요. 여기 뭐 회센터 입구에, 여기가 입구인가 봐요. 입구에 딱 자기가 2평짜리를 2억에 분양받았대. 아니, 회센터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2평짜리를 어떻게 2억에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1년째, 2년째 공실이에요. 그리고 누가 회센터 들어가면 입구에서 누가 회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통 중간까지 쭉 가다가 다시 왔다가 그죠? 대부분이 첫 번째 집에서 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위치만 좋을 뿐이지 빛 좋은 개살구다. 그리고 이런 회센터 같은 경우 이런 거 정말 분양을 많이 하는데, 요즘 봤는데, 정말 이런 거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요물건은 1층 한번 주의 있게 보시고요. 어쨌든 혁신도시 쪽이, 제가 전주 사는데도, 전주가 고향인데도 잘 몰라요. 이쪽이 뭐 신도시 쪽인 것 같아요. 혁신도시 쪽,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 혁신도시 쪽은 좀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4년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제법 1층 같은 데는 장사가 좀 제법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익률을 맞춰봐서,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가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월세가 100만원 나온다. 그럼 상가 적정 매매 가격은 얼마라고요? 2억. 플러스 보증금. 상가 월세가 200 나온다. 그러면 얼마라고요? 매매가는 4억. 플러스 임차 보증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5%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원 나오는데 이걸 뭐 5억에 샀다. 제가 봤을 땐 이 사람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요거 쌍디귿으로 시작하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뒷담화 맞지 않으려고, 그죠? 적정하게 내가 뭐 몇 년 안에 수익률을 뽑을 수 있는 상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가를 사더라도, 그죠? 그래서 상가는 정말 진짜 저는 그래요. 지론이 1층 외에는 저는 잘 안 봅니다. 그 중심 상업지역 외에, 물론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층까지는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좀 무음으로 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상가는 정말 내가 거기서 뭘 하지 않을 거라든지 할 거가 아니라면, 임대가 목적이라면, 그죠? 임대 수익이 목적이라면 정말 심사숙고. 그리고 항상 상권은 변해요. 상권은 항상 변합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이제 상가 전문으로 저 중개업을 제가 한 5년 해봤거든요. 저 뭐 요즘 제가 잘 알고 있는 상가 전문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죠? 유튜브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3살인가 어린가?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상가에서 저는 실무를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실무를 중개업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솔직히 진짜 더 잘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뭐 옛날에 무슨 편의점 뭐 개발 그쪽에 있었다는데 저하고도 옛날에 같이 한번 동문수학 했습니다. 근데 진짜 상가는 저는 그래요. 1층, 그리고 일정 평수 이상이어야 된다. 2층인 같은 경우는 최소한 30평, 40평 2층을 하고 싶으면, 2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30평, 40평 일정 평수 이상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상가는 분명히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된다. 출구 전략이. 내가 여기서 뭘 하든가, 아니면 진짜 임대차가 잘 되는 곳인지, 로데오 거리인지, 그런 거 분명히 체크하시고, 정말 최악의 경우 안 되면 내가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임대도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2층에서 뭐 할 겁니까? 2층에서 김밥 팔아요? 김밥 팔면 팔리지도 않아요. 누가 2층 김밥 먹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정말 2층은 그만큼 1층보다 업종 제한이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너무 사설이 길었죠? 오늘 좀 30분 안에 끝낼게요. 뭐 웬만한 것들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그리고 요거 이제 뭐 덕진구에 뭐 돼지가 하나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한 166평이에요. 근데 여기 미나비 한 번 있죠? 미나비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납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너무 시세보다 높게 쓴 거예요. 시세보다 높게 쓴 거예요. 이것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거 농지죠? 농지. 사실은 기억학원 뭐 서울 서쪽에 제가 뭐 정확한 얘기지 않게요. 요즘 뭐 서울 서쪽에 있는 기억학원 그 특수물건 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물건을 저한테 의뢰했어요. 솔직히 제가 뭐 교재도 다 팔렸다고 하고 안 판다고 했고요. 굳이 뭐 그런 분들한테 팔 필요가 없고. 근데 이제 요 농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지 위에 건물이 있다? 자, 이게 농지예요. 제 블루오션기에 나와 있습니다. 농지 위에 건물이 있어. 그러면 농지를 낙찰 받으려면 물론 이게 도시지역이니까 농지증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도시지역이든 비도시지역이든 농지는 농지인 거예요. 그죠? 농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뭐 도시지역이라고 뭐 조금 공무원들이 에이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농지는 농지일 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농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근데 건물은 또 매각 제외야. 이 건물이 있나 봐요. 건물은 매각 제외야.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나는 농지를 처분명령 아니면 원상회복이라든가 농지로 원상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원상회복 안 하면 처분명령이 떨어지는데 또는 이행강제금이 쳐맞는데 이행강제금 제가 얘기했죠. 4번 쳐맞으면 공시지가 25%죠. 이행강제금이 4번 쳐맞으면 나 이 땅 날립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있어. 그럼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연도별로 제가 다 다르다고 했죠. 제 표, 제 교재. 물론 저기 100만원짜리 제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어요. 이 연도별 표 하나면 웬만한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웬만한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다 해결돼요. 어떤 사람 또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쫙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캡처되면 소용없어요. 제가 밑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캡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실력이 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하는데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농지 위에 건물이 있다. 법정이상 성립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는 말 그대로 농지 위에 건물이 있어. 국가에서는 원상회복하라고 하고 나는 이 사람이 법정이상을 성립하니까 철거도 못하고 그죠? 원상회복 안 하면 이행강제금 쳐맞고. 잠시만요. 핸드폰 진동을 놓겠습니다. 아, 이게 항상 이게 네 이행강제금 쳐맞고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죠? 제 블루오션 교재 가신 분들 이거 정확히 공부하십시오. 이런 것은 그냥 그죠? 완전 우리한테 서비스예요. 그냥 진짜 경쟁자 없이 우리는 먹는 거예요. 자, 다음 물건. 요것도 이제 뭐 쭉 물건 번호가 있는데 이 상가도 이 상권도 물건 번호가 있는데요. 1층만 보십시오, 여러분. 1층만 보세요. 여기 1층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1층만 보시고 아까 제가 상가 수익률 계산해 드렸죠. 그거 나오지 않으면 굳이 상가 살 필요 없어요. 요즘 금리도 높은데.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무조건 금리가 약간 떨어질 거예요. 뭐 옛날처럼 뭐 1% 2%는 가진 않고 제가 볼 때는 금리 최소한 뭐 4, 5%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3년 4년 걸리죠. 앞으로 3년 4년 동안은 부동산 하기 정말 좋은 시절이에요. 부동산 하기 정말 좋은 시절이라고. 내년 내후년을 2, 3년 후를 보고 올해 여러분 공부해 놓으십시오. 제 교재 가지고 공부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이면 아까 특수물건반 그런 사람들 뭐 학원 3, 4년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보다 100배 낫다고요. 학원 다녀봐서 사실은 여러분 배울 거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모든 거 다 혼자 터득하고 직접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돈 날려보고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물론 제가 교재 팔아서 막대한 수익은 올렸죠. 더 이상 팔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게 깨져보고 돈 날려보니까 그 원금 다 회수하고 남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1층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상권 분석 정확히 하십시오. 그죠? 내가 여기서 뭘 할 건지, 임대는 잘 되는지, 그죠?
내가 실수요자인지 아니면 임차 목적인지 그거 명확히 구분하시고, 그죠? 최악의 경우 임차가 안 될, 뭐 이렇게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하셔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거 이제 보면 대지예요. 전체 토지가 대지입니다. 대지 뭐 이제 개발행위를 뭐 받았나봐요. 이렇게요. 뭐 이렇게 옹벽도 쌓여있고, 그죠? 뭐 토목 작업도 조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토목 작업도 돼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분명히 그럼 여기에 개발행위가 있겠죠. 여기에 뭐라고, 저기 경매물건에 뭐라고 했냐면, 전원택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를 일부 진행, 일부는 뭐 조성공사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죠? 대지로 조성하였으나 뭐 조사 시점 어쩌고저쩌고 뭐 써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개발행위가 건축허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나보고 어찌라고? 여러분, 우리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이거 다 할 수 있죠, 우리? 제 블루오션 규제에 한 30개 예를 들면서 제가 다 그저 말씀드렸어요. 설명해놨습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블루오션 아닙니까, 여러분? 쭈쭈쭈 떨어지길 바라야죠, 우리는 이런 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학원에서. 건축학원 사와야 된다. 제가 이제 요즘 뭐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좀 터득했나봐요. 건축학원 안 사와도 된다. 옛날에는 싹 내리라고 했더니 이제 싹 내리더만 또 요즘 하나씩 또 스물스물 또 기어 올라오네? 그죠? 유튜브가 또 올라와요. 한두 개씩.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조만간에 또 한번 깰 겁니다. 지가 해보기나 했어?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건축학원 살아있는 걸 낙찰받은 분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이거 한 대여섯 분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요. 5분, 6분 찾아다니면서 직접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을 얻은 거고, 제 블루오션에 있는 교재에 결론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살아있겠죠? 그죠? 그리고 감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가격도, 이 토지의 감정가격도 개발행위가 건축허가 되어 있는, 살아있는 상태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돼 있겠죠. 그죠? 굉장히 높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전원주택단지로 분양을 하려고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전주지역인데, 자, 여기에 이쪽에 분양이 될까 이게?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이런 것들은요, 타당성 조사 확실히 해보셔야 돼요. 진짜 여기에 물론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도심에서 멀지 않은 산골이지만, 이런 것은 잘 분양이 될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은요. 이 지방에서 특히 전원주택단지로 개발을 해서 판매하려면 요런 거 분양은 제대로 될까? 그런 거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과연 이걸 뭐 출고 전략 매매할 사람이 있을까? 그것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 물건은 이제 개발행위가 살아있는 건데 뭐 별 문제될 거 있습니까? 우리 뭐 VIP 저기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 문제 있습니까? 없죠? 공무원을 설득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 기본 교재는 안 실어놨어요.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 상가가 또 하나 나왔는데, 전주가 이상하게 상가가 많이 나와. 여러분 이거 지적도상으로 딱 봤을 때 여기 1층 상가가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여기 논바닥이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 후면에 있는 이 건물이 장사가 잘 될까요?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 몫에 맡길게요. 어제도 평택시에 있는 이와 유사한 물건을 제가 한번 브리핑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5억짜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5억짜리가 1억까지 떨어진 거죠, 현재. 그죠? 잘 생각해보시고 입찰하실 분 입찰하십시오.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물건 하나 볼게요. 요 물건은 도시계획시설, 다른 건 이제 안 보더라도 제가 쭉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 도시계획시설선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 도로가 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수용이 되겠죠? 그럼 일단 이 일정 부분은 뭐, 일단 좀 지목이 되니까 높은 가격으로 수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수용 감정 제가 옛날에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본 강의 하는 게 아니니까, 제 옛날에 수용 감정, 컨트롤 F 치시고 기본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블루오션 가지고 계신 분들 컨트롤 F 치시고 수용, 감정평가
그렇게 치시면 제가 상세하게 얼마부터 해서 계산하는 거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기 잔여토지가 조금 삼각형 모양으로 잔여토지가 있죠. 잔여토지. 잔여토지는 뭐예요? 잔여토지 매수 청구를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토지가 나중에 남는 건 요만큼밖에 없다. 그것도 감안하시고, 그죠? 모양도 좀 별로 뭐 그러네. 이게 설명드리기 위한 것은 그냥 여기 잔여지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게 도로선이 그어 있지만,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 미집행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장기 미집행인지 아니면 이게 실시계획이 나와 있는 건지, 이게 뭐 그러니까 실효 가능성도 타진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효 가능성도. 그죠? 뭐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린주택인데 뭐 월세가 다 대항력 없어요. 월세가 한 270만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익률을 잘 조사해 보셔야죠. 그리고 이런 상가주택, 다가주택은 항상 그 주위에 임대 수요가 풍부한지, 그리고 다른 공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공실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해 보시고, 건물을 딱 샀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물을 딱 매매하잖아요. 이렇게요.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1층에 상가예요. 뭐 2층, 3층, 이제 원룸, 투룸이 있겠죠. 근데 계약할 당시에는 다 그죠? 만실이었어요. 근데 계약하고 딱 일주일 지나니까 이사 간대. 물론 저도 이제 계약서를 확인해 봤죠.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서 당시에는 다 공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계약하는데 정신 없는데 뭐 임차인들 한 10대 명 있는데 뭐 만기가 언제고 막 다 그런 따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꼼꼼하지. 저도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죠? 그래, 뭐 가격 맞네? 삽시다! 그냥 그래서 샀는데, 두 명이 뭐 어디서 화성으로 이사 간대. 그래서, 아이고, 야, 그러냐? 그럼 두 개 공실이니까 벌써 80만원 마이너스. 그런 거 많이 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공인중개사 가만 안 내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상권조사 정확히, 또 임대수요 정확히 어느 정도 파악은 해보셔야죠. 그죠? 그 다음 숙박시설 경매가 나왔는데, 자, 숙박시설 한번 볼게요. 뭐야, 30분 안에 끝날라 했더니. 자, 숙박시설 여러분, 요런 모텔 같은 거. 자, 여기가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뭐, 모텔, 뭐,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죠? 서로 이제 러브호텔이죠? 부부간에 이런 데 갈라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요즘 뭐, 낮이든 밤이든 뭐, 불야성을 이룬다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거 모텔을,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하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임차인 있잖아요. 여기 임차인 있습니다. 임차인이 영업허가증을, 영업신고증을 승계해주지 않으면 엿댑니다.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겉만 잔뜩 줍니다. 모텔 숙박시설 관련해서 제 강의 있습니다. 컨트롤 F 치시고 모텔 숙박시설 경매 보시면 이런 것들 해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이 임차인하고 협의가 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는 나도 칼자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임차인이 영업허가증 취소시키고 나가면 뭐 나는 뭐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야? 대한민국 이런 법이 어딨어. 그죠? 학원에서 가르칠 때는 임차인 조심해라. 임차인 있는 물건 들어가지 마라. 임차인하고 잘 협의 봐라. 뭐 그딴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학원 다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학원 다니면요, 하지 말라는 게 80%야. 하지 말라는 게. 겉만 잔뜩 주는 게. 물론 그것도 알아야지. 그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런 걸 너무 많이 알면은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렇지만 그런 걸 알면, 아, 해결책이 뭐가 있지? 학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되게 만들어야지. 해결책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거 무섭지 않아요. 다 해결책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제가 볼 때는 뭐 괜찮게 보이고 가격 맞으면 뭐 저렴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다음으로 볼게요. 요것도 뭐 제가 볼 땐 괜찮아 보여요. 이거 월세 수익률도 뭐 보아하니까 뭐 월세 수익률도 한 얼마야? 얼마나 200만원 정도 나오니까 적당히 이게 3억 6천이거든요. 3억 6천이면 월세로 따지면 한 얼마야? 지금 월세가 지금 여기 200 나온답니다. 200 나온답니다. 210만원. 그러면 조금 뭐 저평가 되어 있는 거 맞죠? 뭐 다른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권리 분석? 다른 거 있나? 임차인
2022년 9월. 뭐 대항력 없네요. 그죠? 대항력 없습니다. 뭐 그냥 쫓겨나야 되고, 뭐 다른 권리상 문제 없습니다. 다른 권리상 문제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죠? 5% 수익률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한번 직접 임장 가보십시오. 여기 또 신도시에 상가 건물이 나왔네요. 1층이에요. 이것도 1층인데 수익률 아까 계산해 보시고, 자, 여기 신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도시들이 배것도 마찬가지. 제가 사는 시흥이나 거북섬이나 뭐 어떤 신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가들은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아 10년 걸린다고. 10년 안정화될 때까지는 10년 걸린다고, 도시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돈이 묶이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특히 소자본 갖고 경매하시는 분들 힘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체크하셔가지고, 다방이라고 해서 뭐 커피 팔고 그런 다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출구 전략, 뭐 내가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 내가 자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뭐 주위 사람들 다시 뭐 재매도 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출구 전략이.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가, 주위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 조사할 게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상가를 한번 제가 중개업을 했던 경험치를 살려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마 그러면 진짜 환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자, 보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월세가 일단 수익이 잘 나오니까 보시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요거 체육시설 한번 볼게요. 골프장이거든요. 근린시설. 자, 여러분 이거 주의할 점이 뭐예요? 체육시설이잖아요. 자, 요게 이제 골프 연습장이에요. 골프 연습장인데, 자,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그 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뭐예요? 여기 이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회원, 그 다음에 연회비, 그 다음에 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회원들 위주로. 그럼 회원들이 납부한 돈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거 모르고 요즘 경매했다가 자그마한 박살날 수 있어요. 이 회원들이 납부한 이 연회비라든가 이런 회비들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기존의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제가 이것도 강의했죠. 이 체육시설에 기구와 물건을 인수한 사람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 뭐 대충 이렇게 제가 뭐 실내 뭐 이렇게 체육시설 얘기하니까, 또 어떤 전문가들도 옛날에 얘기하니까 또 막 따라쟁이들 많아요. 진짜 또 아유. 그리고 제가 잘 알아요. 그 사람 옛날에 어디야, 저 어디더라, 화성에 있는 골프 연습장 낙찰받아가지고 개 피박박한데 그 양반 학원 강사입니다. 피박박가지고 쫄딱 망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근데 저한테 나중에 이제 이걸 낙찰 받고 도움을 청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한번 강의한 적 있지 않냐? 들어봐라. 그때 제가 무릎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 경매는 함정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중개업을 하면서 또 컨설팅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담을 했겠죠. 많이 상담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교재가, 그렇게 기본 교재가 많이 팔렸고, 블루오션에도 믿고 사주셨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요거 의료법인이죠.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소유자가 누구예요? 재단법인이죠. 의료시설이거든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의료재단, 학교재단, 재단법인, 사단,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안 하라고 했습니까? 조심하라고 했죠. 낙찰 받고도 개털될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런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이런 것들은, 그죠?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가 있죠. 이 재단법인의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재단법인의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건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의료법인이면 의료법인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뭐
보건복지부 장관,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저 모르겠네. 어찌됐든 간에 주무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장관. 그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주무장관의 승인을 거친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지 이 재단법인의 재산을 팔 수 있다. 라는 거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기본적인 거 설명해야 되나? 자, 저당권을, 이 재단법인 재산이 있으면, 이 재단법인 이게 의료법인이 있다고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압류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뭡니까? 저당권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 이건 물건은 뭐예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처분행위를 하려면 내 이 종중 재산에다가 처분행위 저당권을 행사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겠죠. 그리고 주무장관의 허가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을 실행해서 재단법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이미 이사회 승인 거치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저당권 실행으로는. 그렇지만 압류는 아니죠. 이 재단법인이 옆에 조그만 공사를 하다가 돈을 안 줬어. 그래서 박영춘이 여기다 압류를 걸어버렸어. 그러면 이 압류는 나도 걸 수 있고 누구나 다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면 압류는 다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류를 걸었어. 그래서 돈을 안 주길래 박영춘이가 경매를 청구해버렸어. 이 건물을. 그러면 제가 압류를 걸었다는 것은 내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주무관청의 장관의 승인을 받았어요? 안 받고 그냥 내가 자의적으로 경매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채무 승인을 받아서 압류해서 경매를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류 같은 경우는 압류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재단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그죠? 보증금 몰수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재단법인의 경매인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이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했고 주무장관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거든요. 저당권은 말 그대로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압류는 처분행위가 아니죠. 처분행위인가? 배운 지가. 자, 다음 보겠습니다. 낙찰 받았네. 언제 낙찰된 거야 이거? 오늘 낙찰됐네? 제가 이거 오전에 본 건데 물건들을. 그죠? 이 물건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문제의 소지 없어요. 그죠? 만평 1000평이구나. 1000평의 토지 문제의 소지 없다. 그죠? 요 물건이잖아요. 요 물건입니다. 답. 그죠? 뭐 50% 낙찰 받으셨네. 단독 입찰이네. 그죠? 단독 입찰. 제가 오늘도 이거 문제 소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봤을 땐 특별히 문제 소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없어요. 근데 뭐 적당한 가격 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자, 뭐 이제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게 종교시설이 하나 있는데, 종교시설 도시 외곽에 있는 거죠. 종교시설이 이렇게. 이게 뭐 보면 지목은 전이나 대예요. 지목은 전이나 대인데, 자, 이게 뭐 사찰인가 봐요. 사찰. 자, 저는 이런 것들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억짜리가 지금 1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뭐 시세 한번 보시고 이쪽에 특히 이런 사찰이나 이런 거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매매는 한번 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요것도 맹지는 아닐 건데, 뭐 맹지라도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상관없어요. 왜? 사찰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 우리가 뭐 잠깐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일반 정식적인 절이 아니더라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맹지 그런 비슷한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맹지는 아니겠죠, 그죠? 건물도 있고 정상적인 건물도 있고 이런 사찰은 학원 가면 겁 잔뜩 주죠, 여러분. 이런 거 다 낙찰받아서 뭐 하냐고, 그죠? 낙찰받아서 뭐 하냐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주시 물건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교재 판매 강의를 그 방송을 안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좋네요. 어찌됐든 교재 판매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니까 여러분 저한테 문자 주시지 마세요. 이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기회는 충분히 드렸어요. 기회는 6개월 동안 충분히 드렸다 보고 혹시나 제가 12월 달이나 뭐 11월 달 혹시나 한시적으로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일부 교재 수정을 좀 가해서 뺄 거 빼고 너무 이제 많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뺄 건 빼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교재 판매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제가 주식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주식에서 어제는 1700만원 단타 쳐서요. 하루 만에 오늘은 7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9월달 시작이죠. 5천만원 갖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놀라죠,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5천만원이 30% 수익률이라도 1700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 사람들 의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700만원 수익 냈고, 내일은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좀 그제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세 종목인데, 이 중에서 한번 상한가도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도 한 1500만원 이상 주식으로 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주식 좀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고, 많은 분들한테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드려야 되니까 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주식 얘기를 조금 하면, 주식 얘기 조금 해달라고 댓글 달면 제가 주식 얘기를 좀 한번 다시 바로 방송을 하고, 안 그러면 방송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